두 번째 발표자인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연구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마트 그린도시는 현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 뉴딜의 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 이제 결정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이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뺏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총 3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들은 도시 시대로 보고 그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판 그린 뉴딜과 스마트 그린 도시를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근데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이제 이유진 박사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시대 도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데요. 2010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2020년인 현재에는 인구의 55% 그리고 2050년이 될 때는 그 데이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8% 내지 70%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그 본격적인 도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2050년까지 많은 인구가 68% 70%가 도시에 살지만 그런 분들이 좋은 품질의 공간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의 인구 중에 약 30억 명의 도시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민가나 불량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을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어서의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 개선에 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몰릴까요? 많은 사람과 정보가 모이고 일자리가 있고 탄탄한 인프라와 활발한 소통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 창조적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도 도시의 집중을 통해서 인프라 전략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떤 재정 투자에 대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를 육성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나 환경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유엔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신다면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약 100만 종, 약 25%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분 매개자라고 얘기하는 벌이라든지 나비 같은 것들이 없어서 작물의 생산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75%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식물이 있어서의 자손을 번뜨리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매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수분 매개자의 멸종에 따라가지고 식물 자체의 위협도 멸종 위협도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 오염으로 매년 800만 명 이상이 초과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부분의 경우에는 1870년대 이후에 산호초가 절반 이상 멸종되고 6천만 어부의 생계가 해양 자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3분의 1 이상은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서 해양 자원에 대한 착취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이나 지구 식생의 감소도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나 변화로 인해서 지구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지구 위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기후라든지 기후대책의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의 손실, 도시환경에 대한 재해의 경우에는 향후의 발생 가능성도 가장 높고
이것들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가장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5가지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기후에 대한 문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특히 도시와 같은 집중적인 인간 정주지에 있어서의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로 조금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경우에는 전 세계 GDP와 관련된 경제 활동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 사용량의 66%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카본 에미션의 경우엔 75%가 온실가스 배출이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경우엔 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저희 나라의 경우엔 2014년도 데이터로만 판단해 보면 약 85%가 도시에서 시구라고 얘기하는 도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우는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후환경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향을 많이 주는 핵심적인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 생태 용량의 경우에도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환경의 이용과 훼손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도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미국이라든지 몽골과 같은 몇몇 국가를 빼고 나서면 저희 국가가 생태적인 자연환경의 이용이나 훼손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자연공간의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고 난개발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와 환경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문제는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폭염은 농촌이라든지 고령화, 고령층, 야외 노동자들이 조금 더 위험에 처해 있고요. 대기질과 관련된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지병이 있는 곳, 아동이 많은 곳이 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이나 취약자에게 더 큰 위험으로 기후나 환경에 대한 위험들이 다가서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경우에는 계속 이런 문제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유엔 해비타트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면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도시에 있어서의 환경적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맥킨지의 결과에서는 온실가스의 10에서 15%를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요. 물 사용량의 경우에도 스마트 미터라든지 블록요금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폐기물의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마트 기술의 사용은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현 세대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SO의 경우에는 2014년에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삶의 질과 시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요. 2019년도에 이러한 삶의 질과 도시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위 단계로서 스마트에 대한 부분 혹은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기후 탄력성, 기후에 대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탄력성들을 하부 구조로 가져가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지표적 체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의 경우에는 그 5가지의 발전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으로 발전해야 되고 회복력 있는 발전, 저배출에 대한 발전, 순환적 발전,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형평성 있는 발전이라는 5가지 전략이 결국은 지구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전략의 대표적인 목표이자 발전 경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과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사회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고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뉴딜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체계에 대한 혁신들 혹은 새로운 합의를 내세우면서 만들어진 것이 그 뉴딜에 대한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딜에 있어서 최근에 있어서의 그린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국과 유럽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 전환적인 성격의 정책 설계와 함께 모든 정책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류화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과 더불어서 건축물의 에너지 자원 효율화와 수송, 그 다음에 식품 체계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 그다음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이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배출의 제로와 같이 어떤 에너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농업과 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아우르는 심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적 성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영역과 관련해서는 녹색 재원 조달과 더불어 녹색 선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녹색 선언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행이라든지 경로하고는 벗어나서 다른 경로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의 그린딜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1조 유로에 대한 것들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린의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6대 환경 목표라고 얘기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물과 해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순환경제라든지 오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관련된 6가지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해가 실질적으로 중대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일정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관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린의 실질적인 목표 기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2+1 정책 방향을 마련했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나 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살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주로 목적은 IT라든지 녹색 기술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자체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특징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도 포함하고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아까 스마트 그린 도시와 관련 생물 다양성이나 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심층 전환으로서의 확장과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도 2년 동안의 단기 사업 혹은 길게 보더라도 5년 동안의 재정 투자 사업으로서의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적인 어떤 전략으로서의 문제점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선되고 극복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의 추진 방향인데요. 그럼 스마트 그린 도시의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의 사례로서 쭈리 사례를 처음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쭈리는 2000와트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첫 번째 원칙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은 1인당 2000와트를 넘지 않도록 사용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톤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톤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약 3분의 1 이상으로 줄여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2000와트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딜과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도시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LA, 서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리고 그린딜에 대한 목표들을 세워가고 있고요. LA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그린 뉴딜 계획으로 바꾸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계획 기간 동안에 30년대 중반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단위에서 도시 내의 사업 단위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관련해서는 우수와 오수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수질 오염을 저감하고 우수의 재이용으로 미기후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아부다비나 함부르크, 캐나다 토론토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구글 자회사인 사이드워크랩스와 함께 ICT 기술을 접목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사업이 좀 중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지향점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과 삶의 질, 포용과 안전을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사업들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단기에서 중장기로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이 피드백돼서 과정 중심의 경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 관리가 되는 도시를 지향하겠고요. 세 번째는 현재와 같은 스마트라든지 그린들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인 수요라든지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물류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토지 이용, 주거, 하우징 같은 데 적용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수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 도시가 조직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아까의 발전 경로를 말씀드리면 현재 출발된 발전 경로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됨으로 인해서 2050년 동안에는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 한 단계 더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발전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사업들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발전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의 추진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민 체감형 행복 공간에 대한 조성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 도시를 조성하고요. 이러한 도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속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4대 목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회복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에 대한 중립이나 폐기물에 대한 순환성을 높여서 배출을 줄이고 그러한 생활 양식을 좀 높여나가는 교통이나 건물, 자원 순환성 측면에서 그런 생활 양식, 저배출 생활 양식 혹은 탄소 중립적 생활 양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저배출 전략 목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생태계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훼손된 도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남아있는 도시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생태계의 복원. 마지막으로서는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고 환경에 대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지역과 사람을 위한 도시로서의 인간 중심 목표에 대한 4대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유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기술과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했어요. 사업의 효과로서는 기후 경쟁력을 좀 높이고 환경 정의와 관련된 포용성을 확보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혹은 특정한 지역에서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질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결국은 지역이 중심이 돼서 지역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참여하고 도시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이제 선정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이나 정책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의 제3조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은 가능한 회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혁신성과 시너지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시너지 효과는 이 사업 간의 연계라든지 혹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혹은 그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의 혁신성 혹은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환경 부분 외에도 도시 내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인 건축이나 교통이나 혹은 경제활동과 결합됨으로써 관련된 사업과 결합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있고요. 사업 분야별로 이제 사업 유형으로서는 크게 10개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서 기후 탄력이나 물순환, 물안전, 미래차, 자원순환, 그다음에 생태보험과 생태휴식, 생태관광을 포함해서 생태휴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나 교육, 생활환경과 관련된 10개 분야들이 각각의 유형별 사업으로 작동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장소라든지 환경장소, 생활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장소적인 문제점이나 특성, 장점, 잠재력들을 고려해서 잠재력은 키우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업 모델들이 좀 발굴되고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문제 개선 및 해결형 모델로서의 하나의 유형과, 그다음에 환경문제 개선 해결과 함께 어떤 새로운 방향성으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녹색 전환형 모델로서 사업이 추진되고자 될 예정입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아까 이후의 그린딜의 경우에는 기후나 환경 위기에 대응한 국가 전략이고요.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를 전환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목표라든지 제도계획 투자 사업들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저희 한국판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단기적인 재정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도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스마트 그린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녹색 전환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과 그다음에 EU 그린딜과 관련된 좀 더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을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현재 단기적인 사업의 경우에 성과 있도록 하는 단기 사업을 선정하고 속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경우에는 녹색 전환과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거점 역할들을 하면서요, 동시에 이제 기후환경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경제에 대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체질 혹은 녹색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방향성을 가지고요,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좀 만들고 담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로드맵이나 담대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및 제도적 혁신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 및 사업을 지금 사업법 위주로서 좀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도시의 녹색 전환을 안정성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사업 및 계획을 규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라든지 금융 혹은 연계 사업들을 좀 확충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확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칭 도시 및 지역 녹색 전환 등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클레이에서는 현 시대를 도시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시는 결국은 전 세계의 글로벌한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자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대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저희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그린 시대의 성공 사례는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로 제시된 함부르크라든지, 그러니까 작은 사업지구 관점에서는 함부르크라든지 독일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볼 수 있고요. 아까 제 사례로 얘기한 쭈리 같은 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쭈리에서의 목표로 하는 것은 2000와트라고 얘기하는 그 전기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2000와트로 자기 좀 줄여내고요. 2000와트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점에서 본 1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을 그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퍼포먼스 인덱스로 설정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송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2030년까지의 목표로 해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2,000와트만 쓰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그린 뉴딜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경제 성장 사이 무게추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네, 아주 저희 이제 환경을 하시는 분한테 가장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보존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저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책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후의 경우에서 보시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결과들 혹은 성과들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과 경제가 디커플링되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좋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적인 부담이라든지 훼손, 영향도 같이 줄여나가는 그런 좋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도심의 경우에도 사람과 사업체가 과밀화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과밀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적 폐해라든지 문제점들을 다양한 기술,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환경을 지켜나가면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과밀된 지역들이 좀 더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소적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성과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창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록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네, 예, 네, 뉴딜과 경제 성장이 네.